이제 1980년대의 경제 회복과 3조 호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1981년, 1982년에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하여 1980년에 6.25 전쟁 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GDP 성장률은 1981년, 1982년에 7%에서 8%를 기록했고 1983년, 1984년에는 13%, 10%의 고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성장률은 1981년, 1982년에 9%, 5%로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 1983년, 1984년에 강한 성장세를 보여 17%, 20%를 기록했습니다. 1983년, 1984년의 생산 증가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1970년대 말 35%에 육박했던 총 고정자본 형성률은 1981년 28% 선까지 떨어졌으나 그 후 계속 상승했습니다. 1982년이면 기업가의 투자 심리가 회복으로 반전해서 투자 수요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투자 수요를 촉발한 것은 수출이었습니다. 1981년에 21%나 증가했던 수출은 1982년에 정체했으나 1983년, 1984년에 12%, 20% 증가했습니다. 1985년 수출 증가와 GDP 성장의 일시 둔화를 봤으나 1986년부터 1986년까지 3조 호황이 왔습니다. 바로 3년간 연속해서 10%에서 11%대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사에서 1976년부터 1978년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에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었습니다. 엔화 대비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국제시장 조건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인 쌍둥이 적자 문제 때문에 1985년에 소집된 서방 5개국 G5 재무장관 회의에서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위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통화가치 상승을 유도키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을 회의 장소인 플라자 호텔에 이름을 붙여 플라자 합의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1985년 1달러에 240엔이던 일본 엔화 환율이 1988년까지 128엔으로 절상되었습니다. 달러화 가치 하락 덕분에 미국 경제가 회복된 반면 일본과 서독은 타격을 입었는데 그 뜻밖의 수혜자가 한국이었습니다. 그간 일본 제품과 힘겹게 경쟁하던 한국 제품은 이 엔화 가치의 폭등 덕분에 큰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1985년 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 유가가 1986년 1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해서 공산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었는데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수출 제품의 원가를 떨어뜨려서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석유 수입 대금이 줄어들어 국제 수지도 개선되었습니다. 국제 금리는 1986년 이후 안정적인 저금리가 되었는데 거액의 외채를 진 한국 경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한국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1985년 300억 달러이던 수출은 1988년에는 600억 달러가 되어 3년 만에 100%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1986년 14.6%, 1987년 36.2%,
1988년 28.4%였습니다. 중화학공업품 수출이 급증하였고 이것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제조업 성장률은 연평균 17%에 달했습니다. 3조 호황은 제조업이 이끈 호황이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급속히 성장해서 1980년 60%에 못 미쳤던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1990년에는 71%로 되었습니다. 5대 수출 품목도 바뀌어서 1980년 섬유류, 전자제품, 철강제품, 신발류, 선박이던 것이 1990년에는 전자전기, 섬유류, 철강제품, 선박, 화공품이 되었습니다. 수출에서도 중화학공업품이 확실한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급증 덕분에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3년간 한국의 국제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876년 조선왕조가 개항한 이후 110년간 한국 경제는 무역 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에서 원조와 차관을 얻고 직조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 점에서 한국 경제는 비자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년에 걸친 국제수지 흑자는 한국 경제가 드디어 자립경제를 성취하였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삼저라는 외부 환경의 호전 덕분에만 국제수지 흑자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1980년대 초부터 경상수지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1979년, 1980년 연 40억 달러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이 1983년, 1984년에는 연 17억, 10억 달러로 줄었고 1985년에는 수지 균형 상태에 이른 바 있습니다. 1980년대 전반의 경제 긴축 및 기업의 수출 경쟁력 회복과 더불어 무역 수지는 만성적 적자 상태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삼저라는 국제시장의 호전과 더불어 큰 폭의 무역 수지 흑자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 수지 흑자 덕분에 외채도 감소했습니다. 외채 총액은 1980년 112억 달러에서 1985년 275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간 매년 감소하여 160억 달러로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외채 망국론이 떠돌았으나 이로써 수그러졌습니다. 호황은 막대한 투자율을 그를 뒷받침하는 높은 저축률에 힘입었습니다. 국내 총투자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20%대에 있었으나 1978년, 1979년에 30%대에 올랐고 다시 1981년, 1983년에 30%를 하회했다가 그 후 30%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한국의 중화공업화에 대해서는 투자의 비효율성 및 국가 개입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 그에 따른 성장률 저하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화공업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비교 우위가 있는 경공업 부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제조업 전체의 생산이 더 커졌을 것이며 한국에 더 적합한 산업 구조가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중화공업의 특성상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길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의 중화 투자에 대해서 바로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 및 몇몇 중화공업의 심각한 불황을 근거로 과잉 투자론을 주장하지만 이는 너무나 성급한 판단입니다. 중화공업은
1980년대 전반에 곧바로 회복 국면에 들어갔으며 1980년대 중엽 세계 경제 여건이 호전되자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계속 경공업에 치중하고 중화학공업의 발달을 시장에 맡겨두었더라면 그 후 중국이 세계 시장에 경공업품을 쏟아냈을 때 중국의 폭격을 맞아 한국 경제는 파탄을 맞았을 것입니다. 또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뒤에 보겠지만 현대자동차가 1980년대 전반 선제적 투자로 30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했기에 1980년대 후반에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업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진입 권유, 실은 종용과 전폭적 지원이 없었다면 현대조선소는 태어나지도 또 존속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장 친화적 정책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기적을 낳았다는 1993년 세계은행의 평가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정부의 선별적 산업 정책이 중화학 투자에 관한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했다는 암스덴, 웨이드류 수종주의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후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만으로 그 성공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하에서 경쟁력 있는 공업을 건설한 민간 기업의 역량이 또 하나의 성공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더불어 재벌이라는 한국형 대기업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재벌은 외형적으로는 독립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지배되어 자본, 인사, 경영 전략 등의 면에서 체계적으로 통합되고 복수의 비관련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 독과점 기업들의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재벌은 역사적으로는 1950년대에 귀속재산의 불화, 원조 달러의 특혜 배정 등에 힘입어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1950년대의 재벌 중 대다수는 1960년대 이후 고도 성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 소멸했습니다. 일례로 1960년의 15대 재벌 중 1970년대 말까지도 유력 재벌로 남은 것은 40% 정도인 6개에 불과했습니다. 1972년 재계 4위였던 자동차 회사 신진도 1970년대 말에는 부실화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초기 재벌은 취약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집단의 본격적 성장은 1970년대 중화공업화부터였습니다. 1979년 10대 재벌의 계열사는 254개였는데 이들 그룹의 1972년 계열사 수는 75개였습니다. 7년 만에 계열사가 3.4배나 팽창한 것입니다. 1960년의 10대 기업 집단 중 1979년에도 10대 기업 집단으로 남아있던 것은 삼성과 라키, 지금의 LG로 2개밖에 안 되었으나 1979년의 10대 기업 집단 중 1996년에도 10대 기업 집단으로 존속한 것은 9개나 되어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제그룹이 빠지고 롯데가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1997년에 외환위기가 터져 유수의 대기업 집단이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과 2007년의 10대 그룹을 직접 비교하면 대우, 국제, 쌍용, 효성 등 4개가 빠졌습니다. 효성을 제외한 3사는 도산, 해체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1960년에 비해 1979년의 재계는 천지개벽과 같은 변동이 있었지만
1979년 이후 근 30년 가까운 2007년에도 1979년 대기업 집단의 과반수가 존속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1970년대에 진행된 중화공업화 대열에 합류해서 그 일익을 담당한 기업 집단이 좀 더 오랜 생존력을 갖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중화공업화 시대의 대기업 집단은 신생 계열사에 대한 재무 및 인력 지원을 통해 비관련 신규 사업의 진출, 다각화에서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 전설과 자원 능력 공유설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시장 불안 전설은 시장이 투자 자금이나 인적 자본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시장 보완, 대체 조직으로서 기업 집단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자원, 능력 공유설은 대기업이 보유한 인적 자원, 정보력,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등이 신규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여서 기업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둘은 상반된 설명은 아니고 초점이 다를 뿐입니다. 여하튼 대기업 집단 소속의 많은 신생 중화기업이 이 선단식 경영 덕분에 투자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1980년부터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1986년에 개정될 때 대기업 집단을 규제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계열사 자산총액 4천억 원 이상 기업 집단을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는데 처음에는 33개가 지정되었다가 이후 지정 기업 집단 수가 늘어나니 1992년부터 30대 기업 집단을 지정했습니다. 이 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 금지, 출자 총액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졌습니다.